가족이나 지인 중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갑자기 손해사정사를 보내서 조사를 하는 경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보험업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손해사정사를 만나보면 이것저것 사인하라 하는데 이걸 다 사인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보험금 지급이 잘 되는지, 향후에 내가 서명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만 집중해서 잘 시청하시면 보험사에서 조사 나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 가족분들이나 지인들도 피해 보시면 안 되니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가입한 보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분들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손 보험은 실제로 내가 손해본 병원비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상 범위가 굉장히 넓고 보험료도 저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4세대 실손을 기준으로 입원이든 통원이든 상관없이 성형수술 등 몇 가지 사항만 빼고 입원 시에는 5천만 원, 통원 시에는 2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실손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가 직접 조사를 나오는 경우와 보험금을 그때그때 청구했다가 향후 보험 가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현재 보험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가입할 계획도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험을 한 개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나중에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일이니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가 직접 조사를 나오는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독자님께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시고 보험사에 입원 일당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너무 당황하셔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때 알려드린 팁들을 오늘 영상에 같이 공유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석연치 않은 청구일 때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상황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느낄 때 조사를 나오기도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했던 근거 자료의 문제일 때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는 일반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100만원 단위를 청구했다거나 과잉진료 의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고의든지 실수든지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험 가입 후에 단기간에 청구하는 경우도 보험사에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겠죠.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요청한 근거 자료를 거부할 때인데요. 고객이 어떤 질병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비는 얼마인지 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나 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고객의 상태나 치료 내용, 검사 결과가 불일치해서 근거 자료의 정확성이 의심될 때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아파서 복통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생뚱맞게 도수 치료를 받았다거나 혈압약을 처방받는 상황들, 이럴 때는 조사가 나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이런 이유들로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올 거라고 연락을 받으면 조사자와 별도의 약속을 잡고 이런저런 서류들에 서명해달라고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 첫 번째는 면책 동의서입니다. 면책 동의서는 이 서류에 서명을 한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보험사는 책임이 면제된다라는 서류입니다. 서류 이름 그대로 추후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 즉 면책에 대한 동의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의 신청하면서 시간 쓰고 스트레스 받기 전에 저는 차라리 서명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 두 번째는 부재소 합의서입니다. 부재소 합의란 당사자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을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의서를 통해 부재소 합의를 체결하거든요. 역시 이 서류에 서명할 경우 향후에 청구권에 대한 불이익이나 잘못이 발견되어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서명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면책 동의 서류와 부재소 합의서를 서명할 때는 모든 진단과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완벽히 청구해서 받아냈고 앞으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한해서만 서명을 해주셔야지 예상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았다거나 뭔가 못 받은 보험금이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서명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이 동의서는 앞선 면책 동의서류나 부재소 합의서와는 달리 무조건 거부하는 게 정답은 아닌데요. 약관상 보험사도 조사를 위해서 자문 등의 조사 과정을 실시할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무조건적으로 서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서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영업일 이내로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객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로 손해사정사가 병원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환자가 치료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의 주치의 소견을 얻고자 의료자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다른 제3병원의 주치 의료자문을 승인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보험사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병원이 보험사에게 유리한 결과를 자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험금 지급을 못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처음 의료자문 동의서 서명을 요청을 받으면 바로 동의를 해주기보다는 내가 왜 의료자문을 받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나 조사자의 대답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서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서명을 해줄 때에도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보완해야 하는지, 조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상세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또 내 주치의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 미흡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소견을 받겠다고도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강하게 고집한다면 손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동시감정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나랑도 관련이 없고 보험사와도 관련 없는 완전한 제3자 상급 병원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중립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죠. 이 제도는 환자가 보험사에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관 지출한 모든 비용은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의료자문 동의서에 바로 서명하기보다는 동시감정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의료비를 결제하게 되면 그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서류에 동의하시면 해당 연말정산 자료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치료받았던 병원에 방문해서 모든 의료 기록을 살펴볼 수 있고 청구하지 않았던 병원 이력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런 서류들은 필수 동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인데요. 예전만 해도 동의를 해줬다면 조사자들이 직접 발급을 받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자료를 지급해주지는 않아요. 조사자가 보험금을 빨리 지급해주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쉽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해당 자료를 동의하고 보여주게 되면 지난 몇 년간 청구한 것 말고도 청구하지 않은 내용도 몇 월, 며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질병들로 불리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5가지 외에 몇 가지 서류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 5가지 서류들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 같은 서류는 보험사에서 열람할 권리가 있으므로 서명을 안 해주시면 그건 그거대로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3개 서류에 대해서는 꼭 서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작성간 병원명, 발급 서류를 꼭 기입하고 유효기간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구로 인해서 다른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청구하는 게 좋은데요.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할 때는 내 과거 병력 등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고지사항에 따라 별도 제한사항이 없으면 표준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병력사항이 있다면 남들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유병자 보험, 병력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장받지 못하는 부담보 또는 보험료 할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표준체인지 유병자인지를 가르는 고지사항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3개월 내에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 약 처방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1년 이내에는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했는지, 마지막으로 5년 이내 중대질병,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처방을 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 전에 두통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상세 불명의 두통으로만 진단받았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시간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통으로 인한 의료비를 내가 청구를 한 거예요. 보험사에서는 오히려 상세 불명의 원인으로 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가입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이 거절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결론은 굳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는 이력들에 대해서는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청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병에 대한 실비 청구를 정확히 언제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고지사항이 위배되는 게 분명한 중대한 질병, 큰 의료비들은 그때그때 실비 청구하시면 되고요.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 또는 자잘자잘한 질병들은 새로운 보험 가입 시기를 고려해서 3년 이내에만 전략적으로 청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수치료 청구에 관한 비슷한 사례들이 좀 많았습니다. 고지사항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5년 이내에 연속 7회 이상을 받았을 때만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즉 6회만 실수했다면 고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도수치료를 받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청구를 했다면 신용정보통합 조회 시스템에 이력이 남겨지게 되거든요. 보험사가 모를 수도 있었던 도수치료 이력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이력이 남은 채로 보험 리모델링을 새로 하거나 상해 관련된 특약을 가입하려고 하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보험사도 같은 질병으로 반복해서 계속 치료받은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보험사 조사 시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들과 실손보험 함부로 청구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